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감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발 무슨 고민 얘기할 때 극복하란 말 하지 마라. 사실 극복하라고 하는 얘기는 공감이 아니죠. 근데 이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봐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죽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용해. 근데 그냥 단순히 맞아, 맞아. 너 힘들겠다. 이 말 자체도 저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공감이 뭐지? 거기부터 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공감이 뭐예요? 자주 받는 질문인데 네. 제가 그때마다 고민을 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그리고 너무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결국에는 잘 듣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모두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해도 잘 듣는다고 다 생각해요. 왜냐면 듣는 거는 사실 뭐 다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듣는 것도 결국에는 연습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한번 온전히 우리가 잘 못 듣는 이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린 대화를 할 때 아까 침묵을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면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계속 진짜 많이 해요. 생각하죠. 네. 네. 근데 한 번만 그거를 꺼보세요. 아하. 그래서 나는 말 안 해도 된다. 그냥 일단 듣기만 해보자.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연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맨날 할 수는 없겠죠. 맨날 하면은 이 사람만 얘기하고 난 듣기만 하니까 네. 그건 상담이나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뭐 대화를 5분 하는데 1분만이라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듣는 능력이 키워져요. 실질적인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 동안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겠다. 이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한 건 5분 중에 1분. 1분만? 네. 1분도 못 참고 막 얘기해요? 아니, 제가요? 아니, 비율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음. 우리가 뭐 너무 혼자 다 얘기하게 그럴 하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방이 힘들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대화를 하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연습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경청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공감이란 뭐예요? 그럼 저희가 공부한 학자 중에 하인츠 코웃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분은 공감은 산소와 같다. 그리고 또 공감은 이제 분유와 같다. 사람은 공감이 없으면 엄마의 공감이 아기한테 없으면 아기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데 서로 공감이 없으면 마치 한 자리에 없는 것 같이 한 공기를 숨쉬지 않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공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적인 사회 원리여서 공감은 산소와 같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감 못 받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숨 막힌다고 얘기해. 숨 막힌다. 공기가 없다는 소리죠. 또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어떤 굉장히 힘든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답답하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공감을 받지 못하면 사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산소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아주 정신적으로는 이제 호흡이 힘든 그런 상태에 가기 때문에 많은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엄마랑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공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네. 엄마는 엄마 얘기만 해요. 내 얘기는 안 들어줘요. 숨이 막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진짜 산소가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해서 좀 편히 숨을 쉬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요. 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네 나라만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어른들이 최고로 안 들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뜻밖의 미국이 자녀의 이야기를 제일 길게 들어준다고 되어 있고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장 들어주지 않는 나라고 또 대화를 하면 대화의 주제가 매우 한정된 나라로 되어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만 비교해도 한국 분들은 한국 부모님들이나 한국 어른들은 자녀나 젊은이랑 얘기하면 늘 과제지향적으로 얘기하는데 젊은이들하고 안 있을 때는 취업과 결혼 중심으로 얘기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앉아 있을 때는 기승전 공부로 얘기를 해서 옷 사주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해야지. 영화 같이 보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할 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또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현재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되게 창피한 연구였는데 그 이케아에서도 연초에 38개 국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서 웃는 시간도 제일 적은 나라이고 또 가족과 있으면서도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것도 높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감에 빠지고 가족조차도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외롭게 만들고 네.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이 봄에 정말 가족들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정말 잘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좀 더 빨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공감해 주는 거 하나로 내가 누군가의 젖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산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 책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동성애를 둔 자녀였는지 본인이 동성애자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을 인제 치료했던 정신과 선생님께서 "나는 사실 동성애자가 아니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모른다. 나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이게 공감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성애자 환자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교수님이 동성애자였고 네네. 근데 자기는 이제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는 아이였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힘드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경험을 하면은 더 공감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당신은 뭐 나랑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사실 공감이라는 거는 동일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험을 오히려 했으면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배우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의지와 자세. 저는 항상 공감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의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공감 되게 잘하잖아요. 뭐 영화 볼 때 재밌는 게 사실 공감을 잘하기 때문이고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는 것도 결국에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정작 나랑 제일 가까운 가족, 뭐 아들, 딸 이렇게 얘기할 때 공감을 못해서 싸우게 되고 네.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정말 책대하듯이 이렇게 의지를 조금만 넣으면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항상 저는 사실 제 전공 분야 밖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가족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질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모르는 게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화 아까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어떤 대화가 한정돼 있다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랑 많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가 뭐 자살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 한 번도 부모님이랑 내 힘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도움을 청할까요? 안 청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안 괜찮은 감정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지 정말 힘들거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가족끼리도 그런 대화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교수님 책에 있는 걸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이 친구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내가 저런 상황이어도 그랬겠다. 그럼 섣불리 공감하는 것도 너무 미안해진다. 거기에 문제의식에 대한 답변이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공감을 원하면 그냥 들어주고 내가 이 사람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너의 이 상황을 들어주고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용기를 먼저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답변을 어떻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네,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자살 예방 캠페인이 너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Are you okay?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살 캠페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아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을 굉장히 멋진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생명은 진짜 소중하니까 너 꼭 살아야 돼 이런 걸로 캠페인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케이 너 괜찮니? 이게 유명한 나라들 미국이나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벌어진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국가의 캠페인이라로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어려웠던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질문하신 분이 괜찮지 않은 채로 거의 다 사는데 그 상황에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어서 사회적으로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캠페인을 사회가 많이 해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 문화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드니 힘들지 않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수용되는 이제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괜찮아 지금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은 좀 약간 지루했어요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다 똑같이 대답해야 되고 다 좋은 것처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집단들에게 괜찮지 않다라고 말해도 좋다. 나 괜찮지 않아.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너무 다 감당하지 말고 이건 괜찮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그런 질문조차 또 그런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는 방향이 괜찮지 않은 사람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되고 괜찮지 않은 사람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쟤만 쉬냐 그러지 말고 그래 너는 힘드니까 쉬도록 우리 같이 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도 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사회 분위기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요. 제 다음 책 제목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제지만.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저는 제가 맨날 뭐 마이클 펠프스니 뭐 드웨인 존슨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지겹지만 하는 건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한 10년 전인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뭐 한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지만 미국 내에서 정신 건강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정말 근데 어떤 사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변화를 체감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소망은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지만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정말 누군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마이클 펠프스 같은 사람이 그런 커밍아웃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좀 연쇄 효과를 누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공 인물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인데 너무 잘 울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우리는 항상 뭐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뭐 항상 괜찮아야 된다. 이런 것들 뭐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강한 사람의 상 사실 우리가 뭐 드웨인 존슨이니 마이클 펠프스니 약하다고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도 약간 변화가 왔듯이 우리도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은 다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좀 더디질 뿐이지 결국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네. 희망으로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